오늘은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 신혼여행 떠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부터 캐리어를 챙기고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그 와중에도 나만의 루틴을 지켰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요. 여행 가는 날도 루틴을 해요? 네,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저 자신과의 약속이니까요. 사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했죠. 근데 어느 날 변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루틴이 이제는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됐고 제가 만든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 오랜만에 뵌 친척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보기 좋다. 행복하게 잘 살아. 응원할게. 그 짧은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을 책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입니다.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루틴, 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름이 아닌 친절을 택하세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 이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TV 예능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다음날 가수인 에릭남과 그의 동생을 만난 윤여정의 모습이 그것인데요. 에릭남과 그의 동생은 윤여정 둘째 아들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1998년생인 에릭남은 미국에서 태어나 2011년에 한국에 처음 오게 됩니다. 그때 윤여정 배우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에릭남은 대본을 이미 확인했으나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온 터라 윤여정 배우가 누군지 잘 몰랐고 한국말에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본에 있는 질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윤여정 배우는 그런 에릭남을 향해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해, 괜찮아, 네 질문이 다 답할 거야 라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에릭남은 이 경험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가득 담아두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 같은데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말하기에 힌트를 주는 사례였습니다. 누구보다 위트 있고 호기심 많은 매력 부자인 어기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났습니다. 얼굴을 가리라 하는 마음에 그는 크리스마스보다는 얼굴을 감출 수 있는 할로윈을 더 좋아할 정도였죠. 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와 아빠는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27번의 성형수술을 견뎌낸 어기의 긍정적인 성격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하나 둘 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말이죠. 영화 원더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속 다음에 한마디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옳음과 친절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다면 친절을 택하세요. 불법이나 부당한 걸 선택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옳음을 말해야 할 때 친절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는 말의 기술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합니다. 옳음이 아닌 친절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위대함을 이 영화에서 배워봅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좁히게 해줍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적은 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버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과 같은 예의로 배려를 베푸는 게 실제로는 그토록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밝은 미소 하나만 보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금융회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만 10년 이상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고객이 아플 때 함께 아프면 됩니다. 고객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면 됩니다. 고객이 울면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잘 모르면 배우고 또 계속 훈련을 통해 단련시켜 나가야 하는 역량인 거죠.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직의 구성원인 당신, 아침 회의 시간에 참석합니다. 회의실로 부장님이 얼굴을 구긴 채 들어오네요.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이 놓더니 화부터 냅니다. 도대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런 배경 설명조차 듣지 못한 당신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황당하죠. 이 시간은 왜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에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걸까? 라는 생각에 짜증부터 납니다. 짜증은 곧바로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로 넘어가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실 영문도 모르는 저한테 왜 성질부터 내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며 맞붙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의 환경을 황폐하게 해서야 어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저라면 그냥 혼자서 속을 삭았을 겁니다. 아니면 소리를 빽 지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의 저라면 일단 참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시간을 늦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중국의 인문고전 손자병법에 전쟁터와 전투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천리길을 행군해 가더라도 적과 싸워 이긴다. 그러나 전쟁터와 전투 시간을 알지 못하면 같은 부대라도 왼쪽이 오른쪽을 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대화 역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시간, 대화의 장소를 바꿔 나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를 위한 장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대신 다른 장소를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상사가 어느 정도 화를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그리고 편한 장소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나와 상사를 가깝게 만드는 대화의 진정한 기술일 겁니다. 정리해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각, 시간, 장소, 고려하여 대응하면 어떨까요? 우선 섣불리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봅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으로 왜 말을 험하게 하는지 고민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임원회의를 참석하고 왔다고 하던데 혹시 특별하게 질책을 당한 건 아닐까? 요즘 회사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 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배려와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역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일까? 점심 먹고 나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도 언젠가 부장이 될 테니 부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바람직한 리더의 언행인지도 고민해 봐야겠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요? 그건 지금 여기만 피하면 됩니다. 아침에 짜증스러운 말을 들었다면 최소한 점심시간 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흘렀다면 이제 장소에 대해 당신의 대화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장님, 오늘 아침 회의 시간은 힘드셨죠? 식사하러 가시죠. 식사 후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나를 향해 이유 없는 성질을 내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두고 장소를 바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친절과 배려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첫 골은 반드시 우리가 넣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A 집단은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땡땡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묻습니다. B 집단은 땡땡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오늘 날씨 좋죠? 혹은 여기 음악이 좋죠? 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네 좋습니다를 말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땡땡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B 집단이 도움을 받을 확률이 A 집단보다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대화에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첫마디는 상대방의 예스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첫마디에 대한 상대방의 응답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 첫마디만 상대방의 긍정을 얻어내는 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거창한 그 무엇인가에 긍정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만 긍정을 얻어내면 괜찮으니까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때 국내 농구계를 평정하던 농구팀 감독의 작전 지시가 기억납니다. 그분 경기 시작 전 벤치에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골은 반드시 우리가 넣자. 그때는 농구는 수십 점을 넣을 텐데 왜 저렇게 첫 골을 매달릴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선 그분의 말이 이해됩니다. 처음 한마디, 처음 한 꼴의 대화, 그리고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가져오니까요. 그러니 우리 역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첫 번째 듣게 되는 상대방의 응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의 대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디 쉽나요?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상대의 마음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만만할 리가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오늘까지 인상을 쓰던 사람이 내일에는 이유도 없이 상냥하게 나를 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달콤한 말이 귀에 들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하거든요. 처음 모임에 갔는데 너무나 말이 잘 통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싫은 소리를 듣는 대가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소 냉정한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대화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어렵지 않은 대화라면 경계해야 할 것이지, 와,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해? 라면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제라는 걸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소통이 이렇게 어렵지라고 흥분한다면 소통의 기본을 모르는 자신을 먼저 탓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문, 고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이라는 벌레를 아는가? 달려오는 수레에 화를 내며 팔을 휘두르며 맞선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른다. 자기의 능력을 터무니없이 과신한 셈입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스스로의 훌륭함을 자랑하여 거스른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에 대해 팔을 휘두르며 맞서려고 한 사마귀가 혹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나 자신만 생각하는 대화와 같은 것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데 왜 이 사람은 이럴까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상대방 즉 사람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뀌어야 할 것은 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뀌어야 할 것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는 상대방과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옛날에는 고치려고 했다고 하면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놓고 하는 칭찬은 누군가에겐 훈장이 된다. 힘내라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모른 채 무턱대고 말하는 응원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향해 힘내, 응원한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아낌없이 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비자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상대에게 자기의 주장을 알림이라는 뜻인데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감싸야 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이쯤에서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외면하고 부끄러워하는 건 파헤치는 그런 냉정하고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외면하고 부끄러워하는 건 파헤치는 그런 냉정하고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부터 고백합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기쁜 일에 대해 모른 채 하고 감추려는 거 굳이 알아내어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고, 그러니 누군가에게 잘 다가설 수 있었겠습니까?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아니라면 드러내어 권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비천하다고 느끼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이 아름답다고 꾸며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상대를 향해 다가서는 여유와 기다림이 우리의 말하기에 깃들이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하기, 이를 능숙하게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긍정이라는 말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반복하겠습니다. 긍정이라는 말이 대책 없는 낙관만 아니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긍정적 마인드의 기업은 부정적 생각에 빠진 기업의 인수를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기억만일까요?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걸 아낌없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하기 쉽지 않기에 더욱 권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나요? 그것을 이용해보세요. 이용한다는 말이 다소 부담스러운가요? 괜찮습니다. 칭찬의 이용은 그 어느 순간에도 무죄니까요. 훈장은 어디에 다나요? 가슴에 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달지 않죠. 왜일까요? 훈장은 다른 사람이 보라고 있는 것이시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 훈장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하려고 가슴에 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하기 팁을 유추해 봅니다. 우리의 말하기가 상대방에게 훈장을 주는 것과 같으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서먹한 그 누구라도 다가섬이 어색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는 많으나 연락이 오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야 얼굴이라도 보게 되고 모임에 참석해도 자신을 편하게 대하기보다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코로나19의 시대가 되니 그야말로 종일 카톡 알림 한 번 받기 힘든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혹시 부정적 말하기에 익숙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거기 식당 맛있다 라고 하면 반찬이 별로던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이 그 영화 너무 재밌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영화는 재밌는데 배우 연기가 별로던데? 라며 안 좋은 점을 찾는 등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단점을 찾아내 헐뜯으려는 말하기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왜 저러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라고 긍정해주고 상대방이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 애쓴다라고 비웃을 때 그 사람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긍정의 시선으로 말할 수 있다면 세상과의 관계는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말투도 그렇고 단어의 선택 말고 그냥 말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비꼬게 느낄 수 있으니까 또 제 와이프가 그런 걸로 많이 싫어하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를 말하고 싶다면 한 가지만 말하자.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꽃샘추위와 함께 오죠. 추위 중에 가장 혹독한 게 꽃샘추위가 아닌가 합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려는 시점에 갑자기 찾아오기에 적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디 몸뿐인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봄을 선물하려면 얌전히 줄 것이지 왜 꽃샘추위 따위를 같이 주는 걸까요? 자연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제 진짜 세상에 나가는데 오히려 더 긴장하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 묻혀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생각해보죠. 작은 씨앗 하나가 긴 겨울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얼어붙은 흙까지 뚫고 나오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씨앗의 목표는 단순할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게 씨앗의 목표가 되어서야 하나요? 하지만 그게 씨앗의 목표가 되어서야 하나요? 목표는 씨앗이 언젠가 열매가 되어 다시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긴 과정을 버티기 위해선 단순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문에 하늘은 꽃샘추위라는 걸 주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건 아닐까요? 목표를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세상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대화에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투명할수록 우리의 말은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핵심에 집중하는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필요한 것을 핵심부터 말하는 힘,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한 부서의 팀장인 당신, 팀원들에게 회식을 제안합니다. 다음 중 어떤 말하기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뭐 먹을까? 김대리 뭐 먹고 싶어? 이 과장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던가? 뭐 먹을까? 일단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잡으면 되겠지? 전자와 같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후자처럼 회식을 위한 장소를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이 원하는 목표, 즉 회사 장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빠른 길입니다.
장소, 물론 시간과 개인의 취향까지 한꺼번에 모두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면 결론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대화의 순서에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선택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말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성과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은 지저분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에 사례에서 점원의 말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의자 사러 왔습니다. 의자요? 이게 좋습니다. 요즘 북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모델인데, 네, 저는 그저 집에서 아이 책상의 의자로 사용할 거라 저렴했으면 합니다. 에이, 아니죠. 요즘엔 가격보다는 기능이죠.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책상 의자라. 그럼 의자 어떠세요? 책상하고 같이 바꿔보세요. 새 달인 판매 중인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 고객의 말문을 막는 점원의 말투가 답답합니다. 열심히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설득하는 것이 아닐까요? 팔아야 생존하는 시대인데, 하지만 사려는 사람의 생각을 염두하지 않는다면 성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매뉴얼에 의해 기계적으로 판매하려는 영업 기법은 오히려 고객을 소외시킵니다. 말은 길어지면 지루해집니다. 내가 말하는 게 100가지면 그중 90가지 이상을 제거하고 나머지 10가지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러면서도 해야 할 말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연습에 몰두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전달하지 말고 거창한 명분을 붙여서 말하지도 말고 상대가 듣기를 원하는 핵심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더 확인해 봅니다. 한 학부모가 전자상가에 들러 노트북을 사려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점원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말하기 방식을 택하게 될까요? 아이 학습용을 원한다고 하셨죠? 이게 최신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은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성능을 강화하고 휴대성을 개선했으며 인텔 3세대 i7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6기가 메모리를 지원하고 램 가속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AMD의 신형 그래픽 라데온 HD 8870M을 내장의 기존 제품과 견저 70% 이렇대요. 아이 학습용을 원한다고 하셨죠? 학습용으로는 이 노트북이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말하고 싶은 욕구, 실제로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상대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황에 적합한 말하기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고객에게 다가서고자 한다면, 그래서 결국 성과를 내고 재구매 고객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1번처럼 구구절절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아예 학습용을 원한다고 했는데 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객의 인사이트를 잘 파악해서 잘 해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추앙하는 법. 교사가 한 중학생에게 말합니다. 적정 검사를 보니 너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 대신 영어, 국어에는 강점이 있어.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그 말 한마디로 학생은 수학에 대해 평생 끈을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냉정한 말입니다. 물론 교사는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의 부족한 점보다 강점에 집중해서 상담했을 뿐이라고요. 글쎄요, 이런 생각이 학생의 앞날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교사의 말은 일종의 규정과도 같습니다. 너는 땡땡한 사람이다 라는 말에 영어, 국어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굳이 수학에는 소질이 없다는 나쁜 점을 이야기했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이 한마디가 저주일 뿐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나머지 교과 과정, 거기에 최소 고등학생 때까지 회피할 수 없는 과목인 수학의 포기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떤 말로도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평가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가는 규정이 됩니다. 규정은 잘못하면 저주가 되어버리죠. 잘못된 칭찬도 비슷합니다. 말하기에 흔한 잘못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마치 칭찬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직장인이며 한 부서의 팀장입니다. 팀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김대리 보고서 잘 썼어. 제가 이 팀장이라면 딱 여기에서 멈출 겁니다. 그러면 칭찬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꼭 이상한 말을 칭찬이라는 말 뒤에 붙여버립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향한 칭찬을 평가로, 비판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지, 왜 실적에 대한 예상이 빠져있지? 숫자가 있어야지. 평소에도 숫자를 쉽게 생각하더니 여기에 또 상사는 칭찬했다고 생각했지만 부하 직원은 생각은 다를 겁니다. 아, 또 지적당했구나. 숫자 빠졌다고 타박만 받고. 그나저나 지시할 때 미리 실적 정리하고 하면 안 되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보고서 고치라고 하네? 직장인이라는 곳에서는 흔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칭찬할 때는 칭찬 그 이후에 격려의 말로 조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사례에서 상사가 김대리 보고서 잘 썼어 라는 말 뒤에 수고했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했어는 혹은 수고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평가의 상태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김대리 보고서 잘 썼어. 경쟁시장에 대한 분석은 나도 미처 몰랐던 거야.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종결되었죠. 질책이 담긴 어떠한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제 칭찬은 칭찬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완벽하게 추앙한다면 우리는 그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기를 원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칭찬, 격려 이런 것들에 어색해하고 또 실제로 말하면서도 실수합니다. A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부서 전체가 집중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분명 모든 구성원이 열심히 했겠지만 그중 탁월한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박대리라고 해보죠. 그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A 부서의 팀장인 당신, 팀원 전원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대리 너무 고생했어. 역시 우리 부서의 에이스야. 자,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유쾌한 말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를 격려 혹은 칭찬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말은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보다 좀 낫네 라는 비교 우위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뿐인가요? 당신의 말을 듣는 박대리 이외에 팀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수하지 못한 인재, 상대방에게 다가설 줄 아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 수고했어요. 개인적으로 박대리의 아이디어가 저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박대리 이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좀 더 다가서는 분위기로 개선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건 여전히 어색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말이니만큼 일단 해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의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말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셈이라는 것이 것 말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생각보다 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자의 여유 아닐까요? 이번 여행지는 바로 유럽입니다. 2주 동안 낯선 길 위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잠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